진화론과 창조론, 이 시간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편과 2편, 3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은 빙하와 석탄, 그리고 석유의 미스터리들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성경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이런 미스터리들이 설명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른바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공원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개장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뿐 아니라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는 사업회 측의 주장과 달리 과학 교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높이 16m, 길이 155m에 달하는 거대한 배 모형이 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내부에는 우리에 갇힌 동물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모양의 인형들이 설치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지원과 기독교도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공원 사업입니다. 2010년에 발표된 이 공원 사업은 처음부터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혼동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단지 한 종교의 이야기일 뿐인데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다면 종교와 과학을 혼동하게 만들고 과학 교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입니다. 과연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한 종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그럼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중요한 포인트만 요약을 하자면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1편과 2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는 것은 멘틀이 터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그 비는 오늘날과 같은 비구름에 의한 비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었던 물층이 붕괴되면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그래서 총 8명이 방주로 들어가고 또 수많은 동물들도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방주는 이리저리 떠다녔고 모든 산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그렇게 150일, 즉 5개월 동안 물이 땅에 가득하다가 바람이 불더니 점점 줄어들었고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록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세계의 고대 신화에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야기가 꽤 많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대 잉카 제국, 인도, 그리스,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즈텍, 하와이, 북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 홍수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빌로니아의 홍수 신화는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으로 창세기보다 이전에 쓰여진 신화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홍수 신화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와 가장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의 저자는 바빌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게 노아의 홍수를 기록했을까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BC 2000년경에 기록되었고 성경 창세기는 그보다 늦은 BC 144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성경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표절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다른지를 알아볼까요? 1848년 이라크 옛 지역을 발굴하던 중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 팀은 아시리아의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점토판을 발견합니다. 점토판은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에누마 엘리쉬라는 점토판이었습니다. 점토판은 바빌로니아 신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에게 길가메시 서사시로 알려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웅 길가메시는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노인을 만납니다. 우트나 피시팀은 신들의 말에 순종해 대홍수로부터 인류와 짐승들을 구하고 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트나 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들은 우트나피시팀에게 무서운 홍수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집을 부수고 커다란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배의 크기는 길이가 100큐빗, 폭이 100큐빗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식량과 금과 은을 비롯한 장신구들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수컷과 암컷으로 짝지어 배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배가 완성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를 일으킨 물의 신 에아의 계획보다 훨씬 큰 홍수가 일어났을 정도로 거대한 홍수였습니다. 6날과 밤 동안 바람이 홍수를 달랬고 드디어 비가 멈췄습니다. 배는 북쪽에 있는 니시르산 꼭대기에 멈췄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도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보다는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배를 몇 명이 만들고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은 배가 정착한 산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니시르산이라고 하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주로 연구 논문은 발표 시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내용이 비슷하다면 나중에 발표된 논문이 먼저 발표된 논문을 표절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 뉴스나 역사 자료에 대해서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확성입니다. 실제로 최초 보도를 내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과 달라서 정정 보도를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설화가 많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야기는 기록 연대로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내용의 정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성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기록을 확인해 보면 간단합니다. 홍수 과정은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배가 정착했다는 니시르산과 아라랏산을 확인해 보고 배가 있으면 어떤 기록이 정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물의 양에 관한 쟁점입니다. 일부 젊은 지구론자들은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이었으며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다양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 따르면 전 지구적 홍수는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알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과 육상에서 증발된 물이 하늘에서 응결되어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물의 순환이라 부르는데 지구는 이러한 물의 순환을 통해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구를 순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창세기를 보면 홍수 수위가 천하의 높은 산들보다 15규빗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1규빗은 현대 단위로 45cm 정도이므로 15규빗은 7m 정도가 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이므로 노아의 홍수 수위는 약 8,855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 수위의 물의 양은 45억 1,600만 입방킬로미터이며 이것을 중량으로 환산하면 451경 6천조 톤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상의 물을 모두 합친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전 지구적 홍수가 되었고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잠기게 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물의 순환 논리로 보면 비가 바다의 수증기가 증발해서 내리는 것이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해수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두 가지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니시르산과 아라랏산에 배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홍수 이전과 이후의 해수면 차이를 확인한다. 그럼 지금부터 이 쟁점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니시르산이 어디인지 알아볼까요? 구글에서 니시르산을 검색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이라크 쿠르드에 있는 2743m의 구원의 산을 의미할 수 있지만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이 산에서 배의 흔적을 찾으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니시르는 숨겨져 있거나 접근할 수 없거나 외딴 지역을 의미하는 니시르투에서 이름을 따왔을 수 있다. 따라서 보트는 접근할 수 없는 언덕에 접지되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어딘지도 모르고 배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수 이야기가 정확한지를 알려면 이제 아라랏산을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라랏산 위에 배가 있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비록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기록 연대가 늦더라도 더 정확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홍수 설화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각 나라의 편의대로 내용이 와전되고 각색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아라랏산은 터키 북동부에 위치한 해발 5137m의 산입니다. 백두산이 2744m이니까 얼마나 높은지 비교가 되시죠? 아라랏산도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화산 폭발로 형성된 산인데 지금은 화산 활동을 멈춘 휴화산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높은 산 위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는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실까요? 2010년에 미국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상당히 크지요? 이렇게 큰 배가 저렇게 높은 산 위에 있다는 성경의 기록은 누가 봐도 황당하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저렇게 높은 산 위에 이렇게 큰 배가 있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렇게 높은 산 위에 저렇게 큰 배가 정말 있다면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배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황제가 1916년에 탐험대를 보내 노아의 방주는 발굴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듬해인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황제가 축출되면서 발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고고학자인 론 와이어트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다시 연구와 탐사가 되면서 결국 터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노아의 방주라고 발표하게 됩니다. 1987년 6월 20일 터키 정부 아타투르크 대학 연구원 고고학 기관 합동조사단은 터키 아라가산 해발 2000m 지역에서 노아의 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조사단은 과학적 검증을 위해 물체의 크기와 성분을 조사하고 탄소 동위 원소로 연대를 측정했는데 선수와 선미까지의 거리는 160m였습니다. 선미 근처에서 선체 프레임으로 식별되는 균일한 간격의 4개의 막대가 돌출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지늘개서 튀어나온 갈비뼈가 있었습니다. 배의 목재는 화석화됐는데 유기물은 모두 광물로 대체되고 선체 모양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배의 프레임 모양들이 여러 개 있었으며 대부분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조사단과 학자들은 이 물체를 노아의 배로 추정했으며 미국 팍스뉴스와 중국 방송사 등 대다수 언론이 이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모양을 보고 노아의 방주라고 발표하는 것이라 잘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발굴이 되려면 땅 속을 들여다봐야겠지요. 그래서 2009년에 중국과 홍콩의 탐사팀이 터키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 땅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로 연결된 구조물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세요. 이 공간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맨 아래까지 쭉 뻗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평평한 것과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부 이음입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로 된 벽이 보입니다. 나무예요.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방주의 남은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로 된 계단이 보입니다. 이것이에요. 나무 소리 들리시죠?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벽은 오목한 곡선 모양이며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팀은 그 장소로 내려갔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공간은 폭이 대략 2m로 측정이 됩니다. (1m) 높이 정도의 작은 문이 벽에서 발견되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부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하였습니다.
창문으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는 3개의 공기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 영상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중국의 중앙방송국인 CCTV 아나운서가 이 노아 방주 탐사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呀，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다. 아마 미국의 한 방송국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했다면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중국 중앙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공개적인 뉴스에서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써 홍수에 대한 이야기 중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세가 창세기에서 기록한 대로 처음 지구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노아의 심판 때에 멘틀이 터지면서 대지진이 일어났었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물층이 붕괴되면서 비가 오고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확인되셨지요? 그러나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높은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정박하게 됐다면 당시 수위가 5,000m는 넘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그 많은 물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 많은 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쟁점인데 물의 양에 관한 의구심입니다. 아라랏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화산입니다. 원래부터 산이 아니라 화산 활동에 의해 지각이 융기되고 정상에서 화산 폭발을 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휴화산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랏산은 언제 화산 활동에 의해 융기가 됐을까요? 아라랏산 위에 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아의 심판 이전부터 산이 있었던지 아니면 노아 심판 당시에 산이 융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멘틀이 터지는 현상에 대해 노아 심판 때에만 기록이 되었는데 2편과 3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멘틀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3가지 유형입니다. A 유형은 지각판을 찢어서 대륙이 여러 지각판으로 분리되는 유형인데 이때 지각판이 벌어지면서 옆으로 밀리고 그때 지각판의 연약한 부분에서 겹쳐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산맥들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거대한 지각판이 분리되고 강한 밀림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강한 멘틀의 폭발이 있을 때나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멘틀이 터진 노아 심판 때에 형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B 유형은 지각판을 융기시키다가 산 정상에서 폭발하는 화산 폭발 유형인데 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아라랏산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과 아라랏산도 원래부터 있었던 산이 아니라 모두 멘틀이 터지던 노아 심판 당시에 형성되고 융기되었을 것입니다. 어디서는 모아질라야 천설 노아 같이 톱중
어디게 따따나다나 예수쯤에 소자단 집어 줬어도 잠링이니 따바나 템바메 바게란신 시기노. The fossils tell us that these mountains, once at the bottom of the sea, were forced high into the sky. 앞에서 본 진화론의 설명처럼 에베레스트 산이 잠길 정도의 엄청난 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허구라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에베레스트 산이 노아 심판 이전부터 있었다는 전제가 틀렸고, 노아 심판 때 내렸던 비가 오늘날의 비처럼 바닷물이 증발해서 비구름으로 내리는 비였을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심판 때에 멘틀이 터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습곡산맥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아라랏산과 같은 화산 활동도 생기면서 산들이 융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떠다니던 노아의 방주가 있던 곳에서 아라랏산이 융기되면서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물도 지상의 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물층이 붕괴되면서 비가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전제가 성경의 기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창조론의 이 주장대로라면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 밖에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노아 심판 이전의 해수면보다 노아 심판 이후의 해수면이 상승해야만 합니다. 과연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3편에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인 터키나 흑해 주변 어디쯤일 것이고, 2억 명의 사람들이 흑해 주변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심판 때 멘틀이 터지고 대홍수에 의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았던 흔적과 당시의 해수면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In this telling of the flood story, as in many others, great rains fell for 40 days and 40 nights. An ark was built to save life on earth. Everything else drowned in the rising waters. Look at the Black Sea. Sandwiched between modern-day Russia, Turkey, and Eastern Europe, over 7,000 years ago, it was just a freshwater lake. Can I find evidence of anyone that witnessed such a deluge, lying drowned under the dark, icy waters of the Black Sea? Local explorer Konstantin Sterev has been diving these waters for over 30 years. His life's work? To find any evidence of the civilization a deluge might have wiped out. We find what looks like ancient artifacts on the ocean floor. It looks like perfectly circular. The sand and all the shells wash up sort of little bits of tile. They're showing up everywhere. Look at this. This is a piece of pottery. I find these small fragments even more interesting because these black things, usually we associate this very dark pottery with Neolithic times. Neolithic times? Yeah, that looks like more than 5,000 years old. But Konstantin has a surprise for me. An ancient object. Wow. Found by one of his team members. Careful. 3 decades ago. Discovered 25 miles further out to sea. This is one of the most mysterious objects found in the world. It's been to Germany, to Japan, to England to be analyzed, and people give up. It's made of sandstone. It's not pottery. This is good because it survived, but it's bad because it cannot be dated, because there is no organic material in it. A precise date for this ancient plate may be elusive, but what is significant is where it was found. Where Konstantin believes were the banks of the old freshwater lake.
But after decades of searching, it's still the only trace of humans his team have found. If there really are the remains of an ancient human settlement hidden in the depths, can I find traces that survive on the present-day shore? Where in the 1970s, archaeologists made an extraordinary discovery. It was a matter of chance that a bulldozer just produced a mouthful of soil whereby gold twinkled. And they came across those fantastic gold items which look like cosmic gold. The oldest gold treasure on Earth, almost 7,000 years old. I gotta be honest, it sends chills up the back, because the very first piece of work gold in humanity was found right here, right on the banks of the Black Sea. This didn't happen overnight. The development of the Varna gold is critical evidence of a lost civilization still under the Black Sea. 도자기가 발견된 지점이 흑해 수심 91m 지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은 사람들이 생활했던 지점이고 해수면은 그보다 적어도 10 내지 20m 더 낮았을 테니까 노아홍수 이전의 흑해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이 낮았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낮은 수심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발견된다면 노아 심판 당시의 정확한 해수면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흑해의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이고, 흑해의 해수면이 100m 상승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바다 해수면이 100m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엄청난 양의 물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진화론의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물의 순환 논리로 봤을 때 해수면을 100m나 상승시키는 물은 지구 안에서 갑자기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은 지구 밖에서 유입된 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흑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1년 5월 인도의 국립해양기술원 연구팀은 해양 오염들을 측정하고자 구자라트주 캔베이만 인근의 해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로 해저 밑을 촬영하던 연구팀은 수심 40m 아래에 거대하고 인위적인 지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곧바로 추가적인 탐사가 이루어졌고 캔베이만 아래에 있는 지형은 자연적으로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고대의 도시 유적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십 개의 직사각형 구조물들과 기둥, 조각상, 지하실 등 다양한 종류의 고대 유적들이 찍혀 있었죠. 이에 인도 정부는 해양 고고학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라오 박사를 책임자로 임명하고 100명으로 이루어진 전문 탐사팀을 파견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된 캔베이만 유적의 실체는 생각 이상으로 놀라웠는데요. 바다 밑에서 발견된 수중 도시의 길이는 무려 9km에 달했으며 도시 전체가 정교한 모양의 암석들로 층층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댐의 흔적, 전망대, 식량 저장고, 공중 목욕탕 등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각종 건물의 흔적 또한 발견되었는데요. 주거지로 추정되는 지하실에는 하수도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으며 공공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길목에는 돌로 된 도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외에 수십, 수백 점에 달하는 도자기, 조각상, 보석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만 해도 무려 2000점에 달했다고 하죠. 그중 가장 신비로운 것은 문자가 새겨진 석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도시가 문자를 통용했던 문명화된 하나의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죠. 석판에 새겨진 문자는 그 모양과 패턴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문자와도 비슷한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먼 과거 인더스 문명에서 파생된 도시가 대규모 지각 변동과 같은 특정 원인으로 인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라오 박사와 전 세계 고고학자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캔베이만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연대가 기원전 7500년이라고 밝혀진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인더스 문명보다 오래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기원전 3500년 전에 번성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캔베이만 수중 도시의 탄소연대 측정 결과대로면
캔베이만 유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이었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고 있을 정도로 명백한 사실이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몇백 년도 아닌 무려 4,000년을 앞선 고대 도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인류의 문명사는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는 대발견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4,000년이나 앞선 문명이 해수면 아래 40m 지점에 잠들어 있습니다. 돌기둥들이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모아 9km에 달하는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대로 바다에 잠겼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수중 도시에 대해서 해수면은 그대로였고 도시가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3편 석유의 미스터리에서 사람들과 육상 동물들의 사체들이 수심 200m 지점인 대륙봉 지하 3,500m 지점에 매몰되었다가 석유로 변형되었다는 설명을 들으셨지요? 석유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대륙봉만 보아도 해수면이 기본적으로 200m 이상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흑해 해수면이 100m 상승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약 60 내지 65m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늘어날 이 빙하의 물까지 합하면 석유가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이후에 해수면이 적어도 260 내지 265m 이상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양의 물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1편에서 노아의 심판 때에 물층이 붕괴되면서 40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얼마나 된다고 가정했었지요? 시간당 강우량이 20cm, 하루 강우량이 4m 80cm, 40일 동안 거의 200m의 비가 왔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200m의 강우량이 내렸다면 물에 잠기지 않는 대륙들의 부피만큼 해수면은 더 올라가겠지요? 지금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70대 30입니다. 그럼 강우량 200m의 30%면 60m지요? 그러면 노아 심판 때의 홍수로 인하여 해수면은 적어도 260m 이상이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 추정치와 빙하가 녹으면 올라갈 해수면의 높이가 거의 같지요? 창조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아 심판 때에 지구의 구조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지구의 기온을 온대기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었을 것이고 물층이 붕괴되면서 지구에는 온도 편차가 생겼고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됐다는 것이 창조론의 핵심이고 오늘날 빙하와 석탄과 석유 그리고 수많은 바닷속 문명들에 대한 미스터리들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결책도 확인되셨지요? 온실효과를 만들어주던 물층이 하늘에서 있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고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탔던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라는 구절인데 먼저 더위와 추위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지구의 온도의 편차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란 단어는 같은 지역이 더운 여름도 되다가 추운 겨울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구의 지축 기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 사건과 지구의 지축이 기우는 사건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노아에게 하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지개가 노아 심판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후에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었을 때는 무지개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무지개를 만드는 두 가지 조건은 대기 중에 물방울과 태양의 직사광선인데, 비가 그친 뒤에 대기 중에 아직 물방울이 남아있을 때 태양의 직사광선이 물방울을 비추면서 반사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 보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위에 물층이 있을 때는 비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심판으로 물층이 붕괴되면서 비로소 무지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편에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나이가 900살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4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살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와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람들의 나이가 많아봐야 120살 정도로 수명이 내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의 심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물층이 비로 쏟아지고 멘틀이 터지면서 노아의 심판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지요.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더위와 추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랍니다. 물층이 사라지면서 지구의 온도 편차가 생기게 되었고 그 온도 변화 요인으로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입증 자료로 온도가 29도일 때 파리의 수명이 30일이었는데 25도일 때는 수명이 80일로 거의 2.5배 이상 늘었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물층이 있어서 전 지구가 온화한 온도인 25도였다면 인간의 수명도 몇 배로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층이 사라지고 온도의 편차가 생기면서 인간은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면서 점점 수명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물층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 요인이 하나 더 늘었는데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입니다. 이 사진은 28년간 트럭을 운전한 69세 남성의 얼굴인데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창문 쪽에 왼쪽 얼굴이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지요. 그만큼 자외선이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증거입니다. 물층이 있을 때는 태양빛은 흡수되고 굴절되면서 몸에 해로운 자외선도 차단되고 굴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층이 사라지자 몸에 해로운 자외선은 그대로 지구에 비치게 되었고 결국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 심판 후에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 요인으로는 산소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를 통해 지구의 산소 농도가 15에서 35% 사이를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아 심판 이전에는 아마 30% 이상의 산소 농도를 보이다가 노아 심판 때에 멘틀이 터지고
화산 활동이 왕성하게 벌어지면서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이고 산소 농도는 현격하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현재 공기가 좋다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산소 농도가 21.6%이고 서울시의 산소 농도는 20.5%입니다. 비록 1%의 차이지만 인간이 느끼기에는 엄청난 차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해야 하는 우리 인간은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발생하고 모든 병은 산소의 결핍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위상이나 염증 또는 병원균 감염 환자들에게 100% 순도의 산소를 일정 시간 호흡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순도 높은 산소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자가 치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인데 노아 심판 이전에는 순도 높은 산소가 풍부했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충분히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심판 때에 멘틀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탄소의 양이 늘어나고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 인간의 수명도 급격하게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미시건주에서 발견된 인디언 석판의 판본인데 이 석판을 통해서도 물층이 있다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내용이 노아의 심판 내용과 일치하는데 두 번째 칸을 보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세 번째 칸은 배 그림이 보이고 날짜를 세는 것처럼 여러 칸들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칸에는 무지개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 석판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 하늘에 떠 있으면서 빛을 비추는 타원형의 물체가 있지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런데 이 물체가 네 번째 칸에서는 변합니다. 타원형이었던 것이 둥근 형태로 변했지요? 그러면서 그 전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인데 첫 번째 칸에서는 타원형이던 태양이 홍수와 배 그림 다음에는 둥근 오늘날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사진은 바닷속에서 태양을 본 사진입니다. 무슨 형태지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타원형의 모습이지요.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면 아마 지구에서 보이는 태양도 바닷속에서 보는 태양과 같이 타원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굴절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노아 심판 때에 물층이 사라지면서 드디어 태양이 둥근 형태로 보이게 되었고 태양의 햇살은 더 빛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석판을 그린 사람들은 태양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태양을 다르게 그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층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